나는 김은자. 나이가 들수록 하루하루가 조금씩 천천히 흘러가지만 여전히 마음속에는 작은 불씨 하나가 남아 있었다. 내 인생을 한 문장으로 말하자면 사랑은 오래 기다려주고 때로는 아주 늦게 돌아온다. 이 말은 나의 일상과도 같았고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그 기다림의 시간들, 내 아들 도윤과 내 딸 나영, 그리고 내가 가진 얇은 자존심과 깊은 애정 사이에서 벌어지는 작은 전쟁과도 같은 이야기다. 프롤로그의 이 말처럼 나는 아직도 불을 끄지 않고 조심스레 켜두고 있다. 왜냐하면 불은 타오르지 않더라도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할 때마다 다시 피어오를 수 있는 가능성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된다. 가정이라는 별도 아닌 바다 같은 공간에서 잊혀진 약속의 냄새를 따라 우리 가족의 마음속에 숨쉬는 기다림의 불을 다시 들어 올리려는 작은 의지의 기록이다. 새벽 5시가 되면 집은 아직 어둑하고 창문 너머로 바람이 불어와 커튼을 살짝 흔들며 속삭인다. 그 바람에 맞춰 주전자가 가볍게 떨고 냄비 속 된장국의 거품이 작은 비단 같은 자태로 위에서 아랫면으로 흘러내린다. 나는 이 작은 의례를 따라가며 오늘도 하루의 시작을 알린다. 남편은 일찍 떠났고 내 곁에는 늘 두 아이가 있었다. 도윤과 나영. 둘 다 서울의 바쁜 도로와 빽빽한 일정 속에서 살아간다는 말이 우리 가족의 말인 듯했다. 그들이 보내는 문자 속 문구 하나하나가 이 집의 공기를 조금씩 가볍게 만들고 또 무겁게도 만들었다. 가요. 엄마! 이번 주는 좀 바빠요. 다음에 내려갈게요. 도윤의 목소리는 늘 급하고 짧다. 속삭임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그 음성 하나 안에는 우리가 서로를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서로의 시간을 얼마나 존중해야 하는지에 관한 무거운 진실이 숨어 있었다. 나영아, 주말에 볼까? 라는 물음은 조금은 다가가려는 몸짓이었고, 엄마, 회사에서 팀 프로젝트 막바지라. 건강은 괜찮죠? 라는 말은 부모로서의 걱정과 고마움을 같이 담고 있다. 건강이란 단어 한마디가 내게는 유일하게 손길을 건네는 말이 된다. 몸이 아파도 마음은 더 오래 버텨야 한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이 작은 인사말을 들을 때마다 이 집의 공기가 한층 더 촉촉해지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건강은 단순한 신체의 상태를 넘어 우리 가족의 마음이 서로를 얼마나 많이 보듬고 있는지를 가늠하는 작은 계기였다. 큰 그릇에 국을 담으면 남는 여유는 내 자락의 젓가락뿐이다. 남편 자리에 앉아있던 의자의 흔적 같은 것이 그릇 위에 남아있다가 다시 치워진다. 나는 그 자리를 바라보며 아이들이 떠난 이 집의 공기가 점점 더 맑아지길 바라지만 동시에 그리움의 먼지가 함께 쌓여간다는 사실을 알아차린다. 혼잣말이 식탁 위로 흘러간다. 아이고, 바보 같은 소리 말자. 라면 속의 국물처럼 가볍게 흘러가 버리기엔 내 마음의 상처는 너무 크고도 오래 남아있다. 먼지가 아니라 바로 그리움이 내 몸의 일부분처럼 쌓여간다. 매일의 식사는 여전히 이 집의 도구이자 의례였다. 그러나 그 국의 깊이 속에는 남겨진 자들에 대한 애정이 아직도 스며들어 있었다. 나는 이 빈자리가 채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국을 젓고 또 젓가락의 소리를 들으며 오늘의 하루를 정리한다. 이 소리는 마치 아무 말 없이도 서로를 이해하는 가족의 언어처럼 들리기도 한다. 바람이 창틈 사이로 스며들 때 나는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자신을 위로한다. 빈자리는 그저 부재의 표식이 아니라 앞으로도 돌아올 누군가를 기다리는 우리의 시간을 가리키는 신호일 뿐이다. 도윤이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나는 솔직히 조금 서운했다. 예비 며느리의 이름보다 제 아들이 앞으로 멀어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더 컸다. 그러나 결혼식 날의 사진관 조명 아래에서 도윤이가 얘 어깨를 톡 쳤을 때의 느낌은 그 작은 터치가 작별의 예고처럼 들려 조금은 멀리서 오는 바람 같았다. 엄마, 나 잘할게. 그 한마디는 약속이자 작별 인사였다. 그것은 사랑의 확신이기도 했고 동시에 앞으로의 거리가 더 멀어질 수 있음을 고백하는 말이었으니 내 심장은 그 말의 떨림을 따라가며 무겁고도 깊은 침묵을 남겼다. 나는 이때부터 사랑은 줄수록 남는 것이 아니라 손에 남는 공간이 비워진다는 점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다. 아이가 어딘가로 나아가려 할 때 그 공간을 비워 두고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일이 필요하구나 싶었다. 이 균열은 단순한 서운함을 넘어서서 가족의 관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을 말해주는 경고였다. 그러나 경고를 듣는 순간에도 나는 여전히 이 가족의 중심에 남아있기를 원했고 그리하여 이 균열이 아예 균열로 남지 않도록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받아들였다. 나영이는 오랜 시간 미대 준비에 매달려 있었다. 엄마, 이번 전시는 꼭 오지 마. 부담돼. 라는 말은 내게도 꽤 무거운 잔이라는 것을 느끼게 했다. 그래서 나는 멀리서만 보았다. 전시관의 유리창 밖에 서 있어도 내 몸은 마치 그림의 한 부분처럼 가볍지 않았다. 직원의 도움으로 카탈로그를 받아 돌아오는 길에는 이 전시가 끝난 뒤의 날들에 대해 생각했다. 사랑은 죽어도 남겨지는 것이 아니라 손에 쥐고 있으면 남는 것은 비어 있음임을 조금씩 배우게 되었다. 누군가를 붙잡고 있으면 그 사람은 숨이 막혀 실패로 끝나기 쉽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래서 나는 한 발짝 뒤에서 그리고 한 걸음 더 넓은 시선으로 나영의 꿈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그림이 빛나기를. 그러나 그 빛이 나의 불안을 먹고도 계속 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온기로 흘러들어와 함께 자라나기를 바랐다. 이 장에서 배운 중요한 교훈은 사랑은 단순히 함께 있는 시간이 아니라 서로의 독립성과 존엄성을 존중하는 데서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내가 가진 자존심은 자꾸만 아이들의 길 위에 장애물이 되려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새삼 느끼게 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시점에 놓아주는 법을 배움으로써 우리 가족의 관계를 더 건강하게 재편하려는 의지를 다진다. 봄비가 조용히 떨어지는 날, 동네의 작은 의원으로 가서 검사를 받으라 했고 의사는 내 손등에 혈관을 톡 찍듯 가볍게 누르며 큰 거는 아니지만 관찰이 필요해요. 정기적으로 오셔야 합니다. 라고 말한다. 이 말은 말 그대로 큰 걱정이었지만 내 가슴 속에서 더 크게 울리는 것은 이 말이 내 삶의 방향을 한층 더 진지하게 바꿔야 한다는 신호처럼 느껴졌다는 점이다. 의사의 말은 단순한 진단을 넘어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것을 미루고 있었는지에 대한 자각의 촉이 되었다. 큰 건이 아니라고 말하는 순간조차도 내 안의 불필요한 긴장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나는 이 진단을 받고 나서야 내가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더 건강하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다짐을 새겼다. 이 작은 진료의 행위가 내 삶의 방향타를 바꿔놓았고 앞으로의 시간 속에서 가족의 건강과 관계의 균형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계기가 되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던 어느 날 나는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다. 왜 나는 전화를 먼저 거는 법을 잊었나? 아이들이 먼저 연락해 주길 바랐고 그 바람은 점점 더 강하게 다가왔다. 오후에 4시, 5시, 6시가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자 결국 나는 전화를 걸기로 마음먹었다. 도윤아,
엄마, 오늘 병원 다녀왔어. 그 말에 도윤의 대답은 짧고 잊고 있던 그의 세계를 보여주었다. 아! 엄마! 미팅 중이야. 문자로 보냈죠? 그 한마디는 내 몸과 마음 사이의 거리를 더 넓히려는 듯한 냉정한 움직임처럼 느껴졌다. 체온도, 떨림도, 엄마의 표정도 문자로는 전달되지 않는다. 문장 하나의 무게가 이렇게 크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나는 다시 한번 가족의 소통 방식에 대한 재고를 해야 함을 느꼈다. 이 장은 말의 온도와 타자의 반응이 얼마나 큰 상처와 또 얼마나 큰 위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심리에 초점을 맞춘다. 내가 과연 말의 힘을 얼마나 잘 다루고 있었는지에 대한 자각이 이 시점에 찾아왔다. 나에게 가족 구성원 간의 거리를 줄이려는 의도와 함께 서로의 이야기가 전혀 들리지 않는 벽이 세워지는 것을 보게 했다. 이 벽은 나에게도, 도윤에게도, 나영에게도, 그리고 며느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작용했다. 나는 이 식탁 위의 소음 속에서 소통의 방식이 단순히 대화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편안함을 느끼는 언어를 찾는 일이라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나는 가족의 각 구성원이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를 확립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는다. 그로 인해 나 역시도 내 안에 경직된 부분을 다듬어 가려는 마음으로 작고 미세한 변화를 모색한다. 엄마, 병원은 그냥 검진이죠? 요즘 다 그래요. 나영이가 말한다. 이 한마디는 그날의 날씨처럼 차갑고도 무심한 공기를 만든다. 그렇지. 검진. 이 낱말이 들려오는 순간 말끝의 온도 차는 분명했다. 따뜻한 체온이 아니라 미지근한 체온의 냄새가 밤 공기에 실려 내 몸을 뜨겁게 달궈놓지 못한다. 나는 이 짧은 대화를 통해 말의 힘이 얼마나 강력하고도 위험한지, 그리고 그것이 가족 간의 관계를 어떻게 좌우하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된다. 미지근한 위로의 말이 모이고 모여 밤을 버티게 하는 힘이 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서로의 마음을 차갑게 만드는 냉기를 만들기도 한다. 이 장은 어쩌면 우리 모두가 겪는 이야기의 축소판일지도 모른다. 가족 구성원 각각의 말투와 말의 온도가 어떻게 서로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탐구다. 병원비 걱정은 여전히 남아있다. 작은 봉투 하나를 장롱 깊숙이 숨겨두고 남편이 남긴 습관인 비상금은 늘 2군데라는 말이 아직도 머릿속에 맴돈다. 그날 밤 봉투를 꺼내려다 말고 다시 넣는다. 작은 불안은 커다란 그림자를 남긴다. 나는 아직도 애들 엄마로만 살고 있구나. 이 자책의 목소리는 낮고 오래 남는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 자책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때로는 나를 움츠러들게도 한다. 나는 이 불안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고민한다. 가정의 재정은 물론이고 마음의 재정까지도 탄탄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이 장은 물질적 걱정의 그림자 속에서도 가족이 서로를 지지하고 의지하는 법을 찾아 나가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어느새 나는 경제적 독립과 감정의 독립 사이의 균형점을 찾으려는 시도를 시작한다. 생일날 카톡방에는 케이크 이모티콘이 줄줄이 달리고 엄마 축하해요. 주말에 올라갈게요. 라는 말이 따라온다. 그러나 주말이 다가와도 촛불은 꺼져 있고 나는 홀로 남아있다. 이 순간의 고독은 마치 긴 겨울의 끝자락에서 느끼는 차가운 바람처럼 스며든다. 나는 혼자 초를 켜고 노래를 흥얼거리며 박수를 친다. 그러나 그 박수의 소리는 옛 심장 박동의 간격과도 맞물려 내 안에서 벌어지는 미묘한 리듬을 만들어낸다. 나는 이 고독 속에서 나 자신에게 속삭인다. 그래도 괜찮아.
이 작은 의뢰들이 결국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 줄 거라고 믿는다. 이 장은 자식들의 부재가 낳는 상실감이 결국은 자아성을 재확립하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나의 생일은 비록 외로웠지만 그 고독 속에서도 나는 가족의 사랑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살아있는 느낌을 되찾기 위해 작은 의식들을 반복한다. 베란다 끝에 낡은 여행 가방, 그 안에 들어있는 해가 바래진 편지들이 내게 속삭인다. 은자야, 바다는 늘 거기 있다. 우리가 못 간 것뿐이다. 그 말은 나를 등 떠밀어 펜을 들게 했다. 편지를 펼칠 때마다 나는 과거의 나와 마주하며 뒤늦은 후회가 아닌 현재의 선택으로 다가가려 애쓴다. 가끔은 길을 잃어버린 듯한 기분에 빠지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바다는 여전히 같은 곳에 있었다. 이와 같은 생각은 내 마음속에 남아있던 작은 두려움을 조금씩 녹여내고 앞으로의 시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준다. 나는 이 오래된 상자 속의 편지들을 하나씩 꺼내 읽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새로이 다짐한다. 상자 속의 편지들은 단순한 기억의 조각이 아니라 앞으로의 삶의 지도처럼 작용한다. 이때의 나는 아직도 불안에 떨고 있지만 불안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 나는 이 불안을 어루만지며 가족과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구체적 계획을 세우기 시작한다. 도윤아, 너를 볼 때마다 내가 처음 엄마라고 불리던 날의 기억이 떠오른다. 그때 나는 아직도 어린 어머니였고 내가 내 품에 안겨 들려주던 숨소리는 내 인생의 첫 호흡이었다. 이후로 내 이름은 엄마가 되어버렸고 그 말은 늘 기대와 미안함 사이를 걷는 길이 되었다. 내가 바쁠수록 엄마는 내 곁에서 조금씩 작아져 있었다. 작아진다고 해서 사랑이 줄어든 것은 아니었다. 다만 그 사랑의 표현이 더 조심스럽고 더 신중해졌을 뿐이다. 그래서 나는 결심한다. 내가 잠시 바다를 보러 가더라도 돌아와서 얘 곁에 있을 것이라고. 돌아오면 국을 끓여줄 것이다. 국은 식어도 다시 데우면 맛있고 사람 마음도 그러하다고. 이 편지 속의 다짐은 바람이 불어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뿌리처럼 도윤이의 삶 속에 녹아들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 바람이 결국에는 우리 가족의 대화의 문을 다시 활짝 열어줄 것이라고 믿는다. 나영아, 내 그림을 멀리서만 보았던 엄마를 용서해라. 유리창 밖에서 너를 바라보며 투명한 창 사이에 스친 바람이 내 볼을 간지리고 그 바람이 내게 닿을까 두려워 나는 언제나 한 발자국 뒤에 서 있었다. 이제 엄마도 한 점의 그림을 그려보려 한다. 바다의 작은 점 하나. 그것을 기다림이라고 부를 것이다. 너의 그림이 빛나길 바라지만 내 안의 색채가 너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으로도 더 잘 드러나길 바란다. 너의 세계를 들여다보는 눈이 내게도 새로운 시야를 열어주었다. 너의 바람과 꿈, 그리고 내가 느끼는 불안과 두려움은 나도 함께 느껴야 하는 것임을 배운다. 그러므로 나는 너와의 대화를 더 많이, 더 솔직하게 나누려 한다. 내가 필요로 하는 그 순간에 나는 언제나 내 곁에 있을 것이고 너의 그림이 앞으로의 길에서도 내 자신을 지지하고 성장시키는 힘이 되기를 바란다. 아침에 일어나 집을 정리했다. 화분에 물을 주고 냉장고에 남은 김치와 달걀의 상태를 메모로 남겼다. 도윤, 수진 가져가 먹어라. 현관문 앞에 2장의 메모를 걸어두었다. 엄마, 3일 정도 바다에 간다. 급하면 동네 약국에 맡겨둠. 가방을 들고 나서며 내가 문을 닫기 직전 집 안을 향해 90도로 인사했다. 이 인사는 단순한 의례가 아니었다.
한동안 떠나 있을 이 공간에 대한 예의이고 돌아오겠다는 약속의 표식이었다. 그리고 나는 무거운 발걸음을 내디뎌 바다로 향한다. 이 떠남은 죄책감의 표류가 아니라 가족이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서로의 성장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의지의 표식이다. 떠나는 길목에서 나는 스스로를 다독인다. 미안하고 고맙다. 이 두 마디가 결국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법의 근간이 될 것이라는 믿음을 품고 동해는 여전히 거기에 있었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역 플랫폼의 냄새, 시골 버스의 삐걱거림, 숙소 창틀의 짠내가 나를 반겨주었다. 모래사장을 맨발로 걷는 발걸음은 느리지만 확고했고 파도는 앞서 왔다가 아무렇지 않게 물러난다. 그 왕복 속에서 한 사람의 인생이 요약되는 듯했다. 오는 마음도 가는 마음도 결국은 다 사랑이었던 것이다. 바다는 나를 포용했고 나 역시 바다를 통해 내 아이들의 삶에 더 큰 이해와 관대함을 배울 수 있었다. 이 행위 자체가 이미 하나의 약속이었다. 돌아오는 길에 대한 두려움 대신 돌아오는 길에 대한 기대를 품고 있었다. 나는 이 바다의 변화를 시간의 흐름 속에서 가족의 재결합이 가능하다는 확신으로 바꿔 나가고 있었다. 둘째 날 오후, 드디어 내 휴대폰이 울렸다. 도윤의 음성이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며 그 말은 다정하고도 살짝 떨리는 듯했다. 엄마, 어디세요? 그는 물었다. 바다에 있어. 그 말에 그는 잠시 말이 막혀 버렸다. 왜 말 없이 가요? 무슨 일 있어요? 그저 보고 싶어서. 내 얼굴이 아니라 내 얼굴. 이 대화의 한 구절은 우리 사이에 흐르는 거리감을 한 줄의 말로도 극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도윤은 그 말에 더 말을 잃었고 나는 그의 침묵 속에서 우리의 관계가 다시 조금 더 가깝게 다가서는 것을 느꼈다. 저녁 무렵 숙소 앞 모래사장에 두 그림자가 나타난다. 도윤과 나영. 그들은 다가와서 말없이도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듯 내 앞에 선다. 엄마, 한마디가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고 그 말이 내 안의 긴장을 느슨하게 만든다. 도윤의 어깨는 크게 들썩이고 나영은 입술을 조금 떼어내려 애쓴다. 둘 다 고개를 끄덕이며 엄마는 기다리느라 힘들었어요. 라고 말한다. 이 순간은 오랜 기다림의 무게를 아이들조차 인정하고 그 무게를 함께 나누려는 의지가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그들의 눈빛은 더는 멀어지지 않는 연결고리를 만들어갔고 나는 그 연결고리가 우리 가족의 미래를 밝혀줄 등불이 되기를 바랐다. 근처의 작은 식당에서 우럭매운탕을 시키고 국물이 끓는 소리 사이로 모지른 말들이 천천히 올라왔다. 도윤이 먼저 입을 떼었다. 엄마, 솔직히 말하면 무서웠어요. 엄마가 나이 들고 아프고 내가 뭘 해야 할지 모른다라는 두려움이 컸어요. 나영도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다. 엄마 전시 오지 말라 해놓고도 뒤돌아서서 엄마 얼굴을 찾았어요. 창밖에 서 있을까 봐요. 나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둘 다 잘했다. 무섭다면 도망치면 된다. 하지만 돌아오면 된다. 이 대화는 말의 온도와 말의 무게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가족 간의 관계를 얼마나 깊게 형성하는지에 대한 또 하나의 증거였다. 아이들이 작은 봉투를 내민다. 엄마, 이것은 우리 둘이 만든 통장이에요. 엄마 이름으로 매달 조금씩 모았어요. 마음이 내키면 여행 가요 같이. 이 말에 나는 손을 뻗어 봉투를 받아들고 마음 깊은 곳에 울림을 느꼈다. 그리고 가방 속에 있던 두 장의 편지를 조용히 꺼내 내놓았다. 읽고 꼭 버려라. 기억에 남겨두기만 해. 이 선물은 사랑을 주는 것보다
사랑을 받는 법을 배우려는 나의 새로운 시도를 상징했다. 사랑의 순환을 거부하지 않겠다는 다짐이었고, 아이들이 나를 통해 더 넓은 세계를 보게 하는 힘이 되었다. 또한 이 장은 선물의 대상이 어머니로 한정되지 않는 가족 각자의 마음에 남겨지는 신념과 의지를 복합적으로 다루며 우리 가족의 공동 기억 창고를 확장시키는 역할을 한다. 우리는 함께 기차에 올라탄다. 창밖으로 파도가 밀려왔다가 또 다시 따라오는 모습은 마치 우리의 삶이 한 번의 여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따라가며 다시 다가오는 순환의 리듬임을 보여준다. 서울역에 도착하자 나영이가 조용히 속삭인다. 엄마, 우리 집으로 와요. 오늘은 제가 국을 끓일게요. 맑은 국. 도윤도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인다. 그리고 주말마다 엄마 데이를 만들자. 시간표를 달력에 찍을게. 이 말들은 아주 작은 계획이지만 우리 가족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그리고 밝게 바꾸어 놓을 희망의 맥박이었다. 나는 그들의 손을 잡고 그들의 손길이 내 어깨를 더 편안히 감싸주도록 허용한다. 우리는 대합실의 소음을 지나쳐 서로의 눈을 마주보고 웃음의 작은 파동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나는 속으로 다짐한다. 국은 식으면 다시 데워 먹을 수 있고 사람의 마음도 데우면 다시 따뜻해진다. 이 다짐은 앞으로 다가올 수많은 날들 속에서 우리 가족이 서로를 다시 찾고 다시 이해하고 다시 사랑의 형태로 묶일 수 있는 원칙이 된다. 바다는 여전히 거기에 있을 것이다. 다만 이제는 이 바다가 우리를 기다리는 방식이 조금 더 다정하고 조금은 더 실질적으로 다가오는 것을 안다. 사랑은 요구하지 않아도 결국은 돌아온다. 다만 돌아오는 길을 잃지 않게 불을 켜두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나는 배웠다.